6장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러나 이 말은 틀렸다. 오래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틀린 말이다. 사회적 유대감은 건강 수명을 늘리고 오래 사는 비결 중 하나다. 외로움은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다. 외로움은 심혈관계 질환, 성격 장애, 정신병, 인지력 저하를 비롯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의료 문제의 원인이다. 외로움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을 2배로 높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관절염과 당뇨병, 치매, 나아가 자살 시도 증가를 유발한다. 외로움은 인터류킨 6 같은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 염증을 유발하며 운동이 신경 발생, 즉 새로운 뉴런 생성에 끼치는 이로운 효과를 없앤다. 외로움은 매일 담배를 15갭이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 만성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경우 앞으로 7년 안에 죽을 위험도가 30% 증가한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동일하지 않다. 사회적 고립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외로움은 완전히 주관적인 개념으로 정서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적 고립은 계산할 수 있다. 외로움은 느끼는 것이다. 사람들은 파티 도중이나 대가족과 함께 있을 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외로움은 의미 있는 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느낌이며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나 오해받는다는 느낌, 친밀감 결여에서 비롯될 수 있다. 배우자가 있으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고 수다를 떨면서도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미혼은 외로움과 수많은 건강 관련 문제를 유발할 위험도를 높이지만 기혼이 모든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는 않다. 물론 사회적 고립이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둘 다 다양한 요인으로 노년기에 증가할 수 있다. 은퇴한 사람들은 곧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사회적 접촉이 끊긴다. 친구들도 죽는다. 건강과 가동성 문제로 집에서 나가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많은 현대사회에서 연령차별주의가 나타나면서 노인들은 평가절하받거나 달갑지 않거나 존재감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젊은 친구와 가족들은 각자 사느라 바빠서 노인들을 방문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 영국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노인 20만 명이 한 달 이상 친구나 친척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처럼 극단적인 사회적 고립은 확실히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사회적 고립과 사회 불안이 심신쇠약과 무기력을 유발하기도 한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심지어 유전자를 바꿀 수도 있다. 사회적 고립은 뇌의 두려움과 공격성 회로를 제멋대로 움직여서 끈질긴 두려움, 위협적인 자극에 대한
과민 반응, 타인에 대한 공격성 증가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쥐나 사슴은 위협적인 자극을 맞닥뜨리면 대개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이들은 위협하는 자연 포식자 대부분이 동작 신호를 포착해 이들의 위치를 알아내기 때문이다. 위협적인 자극이 사라지면 정상적인 쥐는 금세 다시 움직이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돼 위협에 과민한 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훨씬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사회적 고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외로움을 치유할 방법이 있을까? 일단은 자신이 외롭다는 사실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뉴욕 장로회 병원 담당의 드루브 쿨라는 이것이 그리 쉽지 않다고 말한다. 자신의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선언하는데 엄청난 낙인이 따른다는 점에서 외로움은 특히 까다로운 문제다. 외롭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마치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 소속감, 애정, 애착에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체면을 지키려는 타고난 본능을 공격하므로 도움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단순히 사회적 고립을 줄인다고 해서 외로움을 치유할 수는 없다. 우리는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은 바람직한 시작점이다. 정서 조절은 건강 수명을 늘리는 기본이다. 특히 수면 위생, 식이, 신체 활동 같은 생활 방식 요소를 통제하는 학습은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에 집중하는 학습과 마찬가지로 외롭다는 감정을 줄인다. 감사는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정서이자 마음 상태다. 감사는 우리 삶에서 나쁜 점보다 좋은 점에 집중하도록 이끌어 인생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꾼다. 긍정 심리학은 심리학이 장애와 적응 문제에 집중하면서 우리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요소를 대부분 묵살하고 있다는 신념에서 생겨났다. 긍정 심리학은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연구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이유는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거나 신이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믿음에서 위안을 얻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믿음 역시 그들에게는 중요할 것이고 목적의식이나 도덕적, 윤리적 기반 혹은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신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연구에서 밝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느끼고 목적의식 및 삶의 의미와 더불어 사회 연결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노화는 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정서 조절에 비교적 뛰어나다. 노인은 감정을 비교적 잘 통제하고 모욕적인 언사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생의 긍정적인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아서 시마무라는 이런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노인들이 이런 원숙함을 나타낼 수 있는 원천 중 하나는
오랫동안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에 좋고 나쁘고 추악한 면에 모두 맞서본 경험이다. 그런 과정에서 노인들은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행동 방식과 건강한 삶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런 긍정성 편향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와 같은 말을 고수하도록 이끈다. 사소한 골칫거리까지 걱정하기에 인생은 너무 짧으므로 긍정성 편향은 심리적 웰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 참여는 뇌 기능 유지를 돕고 인지력 저하를 막는다. 여러 역학 연구에서 넓은 사회 연결망과 잦은 일상 사교 접촉이 치매를 유의미하게 예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이, 교육, 초기 건강 상태 같은 요소들을 통제했을 때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사회활동 참여는 심지어 사망 확률도 낮춘다. 그러나 이 모든 효능은 긍정적인 사회 참여에만 적용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폭력적이거나 고통스럽거나 그 외 어떤 점에서든 불쾌한 사회 참여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해로울 수 있다. 10장 평생을 위한 운동. 노화는 되돌릴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러나 노화의 결과는 경우에 따라 되돌릴 수 있고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늦출 수 있다. 식단, 장내 미생물균 총, 사회 연결망, 수면, 정기검진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많은 요인이 있다. 그러나 활기찬 정신 및 신체 건강과 연관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신체 활동이다. 이 말은 다른 상관 요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그 역시 중요하다. 또한 신체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한다고 해서 다른 건강한 습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만약 당신이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신체 활동에 대해 내일 시작할게 라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이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스콧 그래프턴이 지적하듯이 신체 활동은 운동과 같지 않다. 신체 활동이란 돌아다니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키케로가 지적했듯이 이는 영혼을 뒷받침하고 마음이 활기에 넘치도록 유지하는 상호작용이다. 달리기도 좋지만 걷기 역시 바람직하고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신체 활동이 20세나 35세 청년이나 할 법한 운동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자기 몸의 한계를 존중하고 나이와 관련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세상과의 상호작용은 창조력도 높인다. 상호작용이 특별히 복잡할 필요는 없다. 한계를 뛰어넘거나 위험해야 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문제 해결을 다룬 4장에서 살펴봤던 확산적 사고검사를 비롯한 여러 창조력 시험을 실시했을 때 야외 풍경 속을 자유롭게 걸어다니도록 한 노인들은 직사각형 경로를 따라 걸어다니도록 한 노인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어떤 일상용품, 이 사례에서는 젓가락이었다. 그것의 용도를 최대한 많이 생각해내라고 요청했다. 확산적 사고를 나타내는 예시 답안으로는 드럼스틱,
지휘봉, 아이들의 마술 지팡이, 커피 젓는 막대, 마시멜로 꼬치가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그냥 바깥을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답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내가 노인을 무슨 의미로 사용하는지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눈치챈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는 노인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대단히 상대적이고 병력, 체중,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과 같은 수많은 인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한 50대가 있는가 하면 95세에서도 60대처럼 행동하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노인이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명백하게 둔화되고 예전에 하던 일 중 상당수를 할 수 없으며 하고 싶은 일을 신체적 및 정신적 한계로 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다. 11장 어떻게 얼마나 잘 것인가. 내가 달라이 라마 성하를 만났을 때 그는 83세였고 125번째 책을 발표한 직후였다. 나는 그에게 그렇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수면입니다. 밤에 9시간씩 잡니다. 라고 대답했다. 매일 밤요? 네, 매일 밤요. 수면은 원기를 회복시킨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꿈과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온몸과 뇌 화학 상태는 변화한다. 세포 복구와 정화 기제가 야근을 시작한다. 상처 회복, 박테리아 및 세균 감염 격퇴작용이 강도를 높인다. 최근 들어서야 우리는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엄청난 인지 처리량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기억 응고화와 문제 해결, 범주화, 감정 처리가 함께 일어난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수면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보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편도체가 60% 많이 작동한다. 편도체는 뇌의 공포회로 중 일부이며 공격성과 분노, 경로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에서 이는 수면 부족과 정서 조절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연구 결과다. 아이가 잠을 충분히 자지 않아서 괴팍하게 구는 것이라고 했던 어머님 말씀은 아마도 옳았던 듯하다. 살아가고 깨어 있으면서 일을 하는 동안 혈액과 뇌에 독성이 쌓인다. 뇌의 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순환하고 잠자는 동안 확장되는 여러 통로를 통해 독소를 배출한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독소가 거의 정화되지 않는다. 깨어있을 때보다 잠잘 때 이런 일이 더 잘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수면 부족은 물론 직관에는 어긋나지만 수면 과다 역시 문제 해결, 세부 내용에 대한 주의, 기억, 동기, 추론 능력을 악화시킨다. 하룻밤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 혹은 10시간 초과하는 사람들의 경우 고혈압 위험이 증가한다는 U자 형태의 분포가 발견됐다. 마찬가지로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9시간 초과일 때 당뇨병 발병 증가와 내당능 장애와 관련을 나타낸다. 수면 시간이나 질이 떨어질 때는 물론 수면 과다일 때 역시 스트레스와 오랜 시간에 걸쳐 스트레스가 쌓일 때 나타나는 효과인 신항상성 부하가 증가한다. 아직
수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큼 겁을 먹지 않았다면 수면 부족이 알츠하이머병과 강한 연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알츠하이머병은 일종의 단백질인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여서 뉴런들 사이에 축적되는 덩어리를 형성해 결국에는 세포 기능을 방해할 때 발생한다. 적당히 원기를 회복하는 수면을 취하는 동안 이런 아밀로이드 퇴적물이 뇌 척수액의 작용을 통해 뇌 밖으로 배출된다. 수면 시간이 짧거나 수면의 질이 낮아서 수면이 부족할 때 이런 아밀로이드 퇴적물은 정화되지 않고 뇌에서 수면을 담당하는 영역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잠자기가 한층 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아밀로이드를 정화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불면과 기억 상실의 악순환이다. 게다가 이런 사태는 만성 수면 부족일 때만 발생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내가 이 문단 초고를 썼던 주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단 하룻밤을 새운 다음에 아밀로이드 신경반 퇴적물이 뇌에 축적됨을 보여주는 PET 스캔 증거를 보여줬다. 수면 부족으로 가장 크게 영향받는 영역은 해마와 시상이었다. 수면 부족, 특히 만성 수면 부족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해지고 있다. 13장 더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해 명상. 명상을 지지하는 주장은 수없이 많고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지지자들이 성가실 정도로 명상의 열성인 듯 보일 수 있다. 명상으로 암을 치유하거나 알츠하이머병 또는 파킨슨병을 되돌릴 수는 없다. 명상으로 생각지도 못한 명성을 손에 넣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생활 방식의 하나인 명상은 뇌를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는 달라이 라마에게 앞으로 85세, 90세가 되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약을 처방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달라이 라마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명상을 통한 정신훈련이 정신을 가다듬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느낍니다.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라고 대답했다. 명상 수련을 오랫동안 한 사람의 뇌에서는 피질 두께와 해마 회백질 밀도, 해마 크기 증가를 비롯한 구조 변화가 나타난다. 이 밖에도 뇌섬엽, 운동 피질, 안화전두 피질, 주의와 자기인식을 돕는 전전두엽 피질 부위, 자기조절과 집중유지를 담당하는 대상피질 영역이 확대된다. 심지어 짧은 명상도 피로와 불안을 줄이고 공간 시각 처리, 작업 기억, 집행 기능을 향상하며 이런 혜택은 명상 수련을 멈춘 뒤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명상자들은 스트레스가 심한 과제를 한 이후에 비교적 낮은 코르티솔 수치를 나타내며 명상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염증 감소를 나타낸다. 이런 혜택은 마음 챙긴 수련을 시작한 지 적게는 4주 후부터 나타난다. 명상이 후생 유전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몇몇 예비 연구도 있다. 외로움은 전염증성 유전자 수치를 높인다. 달라이 라마가 명상하면서 자신은 지구상에 사는 70억 인구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발견했듯이 명상은 이런 수치를 낮추는 동시에 외로움을 줄여준다.
마음챙김 명상은 텔로머라제 증가와도 연관을 나타낸다. 경도인지 장애 환자와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경우 명상을 통해 신경 가소성 변화와 더불어 인지력 저하를 늦추거나 되돌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14장 인생 최고의 나날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장수와 삶의 질의 갈등 관계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에오스는 새벽의 여신이었다. 에오스는 매일 아침 샤프란빛 드레스를 입고 말 2마리가 끄는 보라색 마차를 타고 나가서 하루를 밝혔다. 에오스는 인간인 트로이 왕자 티토노스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 여신인 에오스는 불멸의 존재였고 언젠가 티토노스가 죽고 나면 자신은 티토노스 없이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에오스는 티토노스에게 불멸의 생을 달라고 제우스에게 간청했고 제우스는 이를 허락했다. 그러나 에오스는 자신을 비롯한 다른 모든 신들이 누리고 있는 젊음도 청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에오스가 영원히 젊음을 누리는 동안 티토노스는 노쇠한 노인이 돼 자기 다리를 움직일 힘조차 잃게 됐다. 결국 그는 제정신을 잃을 때까지 계속 나이를 먹었다. 에오스는 티토노스를 집에서 내쫓아 독방에 가뒀고 티토노스는 그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병약한 몸으로 계속 살았다. 불멸과 젊음은 같지 않다. 철학자 데이비드 벨레만은 가능한 한 극단을 나타내는 가상의 인생 2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제안한다. 한 인생은 구렁텅이에서 시작하지만 상승 추세를 나타낸다. 궁핍한 아동기와 고생스러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 초기에는 역경과 좌절을 겪지만 결국 중년에 성공과 만족을 손에 놓고 평화로운 은퇴기를 맞이한다. 다른 인생은 정점에서 시작하지만 비탈길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유복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 초기에 일찌감치 대성공과 보상을 손에 넣지만 중년기에 온갖 재앙을 겪게 되고 결국 비참한 노년을 맞는다. 수치상으로 두 삶은 동일할 수 있다. 즉, 두 삶에서 발생한 나쁜 일이나 나쁜 순간의 횟수가 동일하고 즐거운 일이나 즐거운 순간의 횟수도 동일할 수 있다. 만약 좋은 삶이란 좋은 일이 나쁜 일보다 일정량만큼 더 많은 삶이고 웰빙이 단순 덧셈으로 산출하는 가치라면 이 두 삶은 똑같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선택권이 있다면 대부분은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인생을 선호하고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을 더 행운아라고 여긴다. 데니얼 카너먼이 쾌락과 통증에 대해 알아낸 결과, 즉 사람들은 끝이 비교적 쾌적하다면 기꺼이 고통을 더 오래 감수한다는 결과는 대장 내시경처럼 고통스러운 의료시술이라는 좁은 맥락에서 발견한 사실이다. 이 동일한 원칙이 인생 그 자체에도 적용될까? 심리학자 에드 디너는 그렇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디너는 다음과 같은 솔직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노인이 삶의 질이 낮은 몇 년을 추가로 더 살게 된다면 이는 당사자가 지각하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까 아니면
낮출까? 다시 말해, 디너는 사람들이 정점에서 끝나는 더 짧은 인생과 비참함, 불편으로 끝나는 더 긴 인생 중에 어느 쪽이 낫다고 판단할지 조사했다. 이때 디너는 조사 대상자가 생의 마지막 날에 얼마나 가까운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고려했다. 행복한 삶 뒤에 즐겁기는 하지만 예전만큼 행복하지 않은 5년을 추가로 얻은 삶보다 갑자기 끝나버린 행복한 삶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다. 반면에 마지막 5년이 여전히 즐겁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고생스럽지 않았다면 고생스러운 삶은 길게 사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다. 또한 나이가 많은 성인과 비교적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더라도 사람은 장수만을 유일한 목표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작가는 글의 끝 부록에서 뇌의 젊음을 되찾는 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1. 은퇴하지 마라.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라. 2. 앞을 보라. 되돌아보지 마라. 회상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운동하라. 심장 박동을 올려라. 자연 속에서 하면 더 좋다. 4. 건강한 습관으로 절제된 생활 방식을 실천하라. 5. 흥미롭고 신선한 사교 관계를 유지하라. 6.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7.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되 집착하지 마라. 8.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9. 패턴 인지, 결정 기능, 지혜, 축적한 지식 등 자신의 인지력을 높이 평가하라. 10. 여행, 손주들과 시간 보내기, 새로운 활동과 상황에 몰두하기 등 경험 학습을 통해 인지 건강을 촉진하라. 새로운 일을 하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